샬롬 삼국지 6권 네 번째. 장군께서는 무슨 일로 이토록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또 선생께서는 무슨 불평이 있으십니까? 둘은 감령과 감택을 떠보듯 그렇게 물었다. 우리 가슴속에 있는 괴로움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으며 안다 한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감택이 한숨과 함께 그렇게 대답했다. 재화는 그런 감택의 말을 듣자 자기들이 옳게 보았다 믿고 불쑥간 큰 소리를 했다. 불쑥간 큰 소리를 했다. 혹시 두 분께서는 동호를 저버리고 조조에게로 투항하시려는 게 아닙니까? 감택은 짐짓 크게 놀란 듯 안색까지 바꾸었고 감령은 느닷없이 칼을 빼들었다. 우리를 너희가 이미 몰래 엿보았으니 할 수 없이 죽여 입을 다물게 해야겠다. 너무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며 칼을 겨누는 감령은 정말로 둘을 한 칼에 베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채화가 놀라 두 손을 휘저으며 급한 소리를 냈다. 두 분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또한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일랑 말고 어서 말해라. 감령이 여전히 칼을 겨눈 채 둘을 다구쳤다. 채화가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저희들은 조승상께서 시켜 거짓으로 항복을 한 자들입니다. 두 분께서 만약 조승상께로 귀순할 뜻이 있다면 저희들이 마땅히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감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길로 물었다. 재화와 재중이 입을 모아 말했다. 저희들이 어찌 감히 장군을 속이겠습니까? 그제서야 칼을 거둔 감령은 거짓으로 기쁜 표정을 지으며 감격에 찬 소리를 냈다. 일이 정말로 그러하다면 이는 바로 하늘이 우리를 병쾌하려는 뜻이로구나. 황계며 장군께서 주에게 욕을 당한 일은 이미 승상께 전해 두었습니다. 완전히 감택과 감령에게 속은 두 제가가 그 일까지 뽐내며 알렸다. 그걸 보고 감택은 감령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을 털어놓듯 말했다. 나는 이미 황공복을 위해 승상께 항복을 글을 전하였소. 이번에는 특히 흥패 감령의 자를 보고 황공복과 함께 항복할 것을 권하러 왔소. 나를 정히 함께 조승상에게로 가도록 합시다. 감령도 그새 마음을 정한 듯 흔연히 대답했다. 대장부가 밝은 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찌 마음이 기울지 않겠소. 함께 투항하도록 하리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술 한 잔이 있을 수 없었다. 네 사람은 술을 내와 늦도록 함께 마시며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음속을 털어놓았다. 재화와 재중은 곧 감령과 황계와 함께 대응하게 된 것을 적어 조조에게 몰래 보냈다. 감택은 또 감택대로 딴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 글을 보냈다. 황계는 승상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가 전령 같으나 알맞은 때와 배편을 마련 못해 눌러 앉아 있습니다. 다만 뚜렷한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한 대로 갈 때의 신호는 약조가 되었기로 그것만이라도 전하고자 합니다. 뱃머리에 푸른 깃발을 꽂고 오는 배가 있으면 그게 바로 황계의 배이오니 승상께서는 유념하여 주십시오. 한편 조조는 연달아 두 통의 글을 받자 다시 의심이 일었다. 일이 너무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자 본능적인 경계심이 든 탓이었다. 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조조는 곧 여러 모사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동호의 감령이 주에게 욕을 본데 앙심을 먹고 안에서 우리에게 호응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또 며칠 전에는 황계가 주에게 벌 받는데 한을 품고 감택이란 자를 보내 항복을 해왔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둘 다 깊이 믿지 못할 구석이 많다. 누가 직접 주유의 진체로 들어가 그들 두 사람의 항복이 참으로 믿을 만한지 알아올 사람이 없는가. 그러자 장관이 나와 말했다.
제가 저번에 강동에 갔다가 아무 공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승상께 해로움만 끼쳐드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저를 보내주십시오. 목숨을 버리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잘 살핀 뒤 승상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옷 비장한 결의가 담긴 목소리였다. 조조는 지난번에 맛본 쓰다림도 잊고 기뻐하며 허락했다. 실은 조조 아래서 그나마 주요에게로 오갈 수 있는 장관뿐이기도 했다. 오갈 수 있는 이는 장관뿐이기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지난번의 실수를 메울 만한 공을 세우리라는 결심으로 장관은 다시 배에 올랐다. 배는 빠른 물살을 타고 곧 강남 주요의 진체에 이르렀다. 장관은 곧 사람을 보내 자기가 온 것을 주요에게 알리게 했다. 주요는 장관이 다시 자기를 보러 왔다는 말을 듣자 크게 기뻐했다. 내가 이번에 공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오직 이 사람에게 달렸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침 함께 있던 노숙에게 가만히 시켰다. 바라건대 방사원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르시오. 내가 시킨 대로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미 조조에게 이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오. 그런 다음 방사원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방사원은 양양의 방통으로 수경선생 사마휘가 봉추라고 부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난리를 피해 강동으로 옮겨 살았는데 노숙이 일찍부터 주유에게 그를 전거했으나 그는 어찌된 셈인지 주유를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주유가 먼저 노숙을 보내 방통에게 묻게 했다. 조조를 쳐부수려면 어떤 계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조조의 군사를 깨트리는 데는 불로써 공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지만 넓은 강 위에서 요행 한 척의 배에 불을 지른다 해도 나머지 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소. 따라서 먼저 연환계를 베푼 뒤에 화공을 써야 할 것이요. 방통이 가만히 일러주었다. 노숙이 물었다. 연환계란 무엇입니까? 배와 배를 쇠 고리로 연결하게 만드는 계책이요. 조조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달랠 수 있어야 하오. 노숙은 그 말이 얼른 이해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들은 대로 주유에게 돌아가 전했다. 주유는 그 말을 전해 듣자 방통의 식견에 몹시 감복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혼자 말처럼 말했다. 나를 위해 그 연한계를 베풀어 줄 사람은 방사원이 아니고는 없으리라. 조조의 간사한 꾀는 천하가 다 아는 터인데 방사원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제 죽을 짓을 하도록 깰 수 있겠습니까? 듣고 있던 노숙이 답답한 듯 물었다. 그러자 주유도 그것까지는 생각해 둔 게 없는지 문득 침울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방통을 위해 알맞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는 중인데 때맞춰 장관이 나타난 것이었다. 주유가 장관이 다시 온 것을 그토록 기뻐한 것은 바로 그를 이용해 방통을 조조에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노숙에게 계책을 주어 방통에게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군막에 높이 앉아 장관을 불러들이게 했다. 장관은 주유가 나와 맞아들이지 않고 군막에 앉아서 불러들이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전에 한 짓 때문에 주유가 아직 성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이에 장관은 몸을 빼칠 때에 힘들지 않게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구석지고 조용한 강 언덕에 메어두게 해놓고 주유가 있는 군막으로 갔다. 자익은 무슨 까닭으로 나를 그토록 심하게 속였는가? 과연 주유는 들어서는 장관을 보고 얼굴빛이 변화하도록 성이나 꾸짖었다. 장관이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나는 자네와 내가 지난날 형제처럼 지낸 정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를 털어놓고자 왔는데 자네는 어찌 내가 자네를 속였다 말하는가? 자네는 나를 달래 조조에게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바닷물이 다 마르고 차돌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다음에야 될 일이 아니네. 그래도 지난번에는 예정을 생각해서 한번 흠뻑 마시고 잠자리에까지 함께 들었는데 자네는 내 사사로운 문서를 훔친 뒤 작별도 않고 조조에게로 돌아가 그걸 바치지 않았는가. 그 바람에 우리 편이 되기로 했던 제모와 장윤이 죽고 일은 그릇되어 버렸네. 이제 다시 온 것도 틀림없이 좋은 뜻이어서는 아닐 테지. 주유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서웠다. 그러고는 장관이 미처 무엇하고 변명하기도 전에 자르듯 말했다. 예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는 자네를 한 칼에 베어야 마땅하지만 이번만은 지난 일로 돌리겠네. 그러나 전처럼 자네를 우리 군중에 둘 수 없으니 그리 알게. 이제 하루 이틀이면 조조 그 역적놈을 깨뜨리게 될 터인데 자네를 여기 그대로 두었다가 또 무슨 기밀을 빼내갈지 얼지 않아. 그뿐만이 아니었다. 주인은 그 자리에서 좌우를 보고 호령했다. 어서 자익을 서산에 있는 암자로 보내쉬게 하라. 내가 조조를 깨뜨린 뒤에 강을 건너 돌아가도 늦지 않으리라. 그래도 장관은 다시 무엇라고 변명해 보려 했으나 주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장막 뒤로 사라져 버렸다. 주유의 명을 받은 군사들은 곧 장관을 말에 태워 서산 뒤편에 있는 암자로 데려갔다. 말이 쉬게 하라는 것이지 실은 가두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군사 둘을 남겨 언제나 장관을 지키게 한 까닭이었다. 장관의 마음속이 시름과 불안으로 가득하니 자고 먹는 것 또한 편할 리 없었다. 그럭저럭 한낮을 보내고 밤이 되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해 방을 나섰다. 장관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이고 홀로 암자 뒤뜰을 거닐었다. 얼마를 그렇게 거닐었을까. 장관은 문득 멀지 않은 곳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 맑고 우렁찬 목소리가 얼른 듣기에도 예사 사람의 그것 같지 않았다. 장관은 그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산속 바위 언덕의 지프로 이영을 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방 가운데 하나에서 등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장관이 가만히 문틈으로 엿보니 한 사람이 벽에 칼을 걸어놓고 등불 앞에 앉아 손자와 오자의 병서를 읽고 있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산속에 숨어 사는 이인일 것이다. 장관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두드려 주인에게 보기를 정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는데 과연 생김이나 몸가짐이 속되지 아니했다. 글 읽는 소리가 하도 낭낭해 얘가 아닌 줄 알면서도 감히 뵙기를 정했습니다. 선생의 크신 이름을 들려주십시오. 장관이 물었다. 그 사람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재주는 모자라고 덕도 없어 이렇게 구차스레 지내는 저를 그토록 높이 보아주시니 실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하찮은 몸의 성은 방이며 이름은 동이요 자는 사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봉추 선생이 아니십니까? 장관이 놀라 되물었다. 봉추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크신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됩니다만 선생께서 이런 궁벽한 곳에 숨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동호가 어찌 선생 같은 분을 이렇게 썩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려. 방통같이 세상이 다 알아주는 재주를 가진 이가 그렇게 지내는 게 이상해. 장관이 슬며시 떠보았다. 방통의 얼굴이 문득 굳어지며 노여움이 섞인 말로 받았다. 주율한 자는 제 재주만 믿고 사람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숨어 사는 까닭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공은 뉘시오. 저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상을 잘 알지 못해 아직 크신 이름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들어오십시오. 방통은 전혀 장관을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며 암자 안으로 끌어들였다. 한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끝에 장관이 문득 한 걸음 다가앉으며 방통에게 말했다. 선생 같은 재주로 어디를 가신들 이롭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차라리 조조에게로 가보시지요. 만약 선생께서 그리로 가실 뜻이 있다면
제가 마땅히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은근하기가 그지없는 목소리였다. 방통이 단식 섞어 대답했다. 나 또한 강동을 떠날 마음을 먹은 지는 오래됐소이다만 마땅한 곳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소. 공께서 이왕 나를 이끌어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당장 떠나도록 합시다. 질질 끌다가 주유의 귀에 일이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요. 장관 또한 더 머뭇거려야 할 까닭이 없었다. 그날 밤으로 방통과 나란히 산을 내려와 원래 타고 온 배가 묶여있는 강가로 갔다. 일이 되느라고 그런지 주유가 딸려 보낸 군사들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강가에 이르러 배를 찾아낸 장관과 방통은 나는 듯 배를 띄워 강북으로 갔다. 조조의 진체에 이르자 장관이 먼저 조조를 찾아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알렸다. 조조는 그 유명한 봉추 선생이 왔다는 말을 듣자 문소 장막을 나와 방통을 맞아 들였다. 주인과 손님이 각기 자리를 정해 앉은 뒤에 조조가 간곡하게 말했다. 주유는 나이가 어린데다 재주만 믿고 함부로 무리를 다루며 남의 좋은 계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더니 과연 그러하구려. 선생 같은 이를 불렀을 줄 모른다니 참으로 한심하외다. 이 조조는 선생의 크신 이름을 일찍부터 듣고 있었으나 서로 몸을 두고 있는 곳이 달라 감히 청해볼 엄두를 내지 못했소.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찾아주셨으니 바라건대 아낌없이 이 몸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오. 그러나 방통은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다른 것을 정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승상께서 군사를 부리는데 법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승상의 군용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들으면 조조의 용병법을 한번 본 뒤에 주인으로 삼을지 않을지를 정하겠다는 뜻일 수 있겠으나 조조는 개의치 않았다. 먼저 그저 봉추 선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만이 기뻐 얼른 말을 준비하게 한 뒤 함께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진체를 구경시켜 주었다. 높은 곳에 올라 조조의 진체를 두루 살펴본 방통이 천천히 입을 떼었다. 산 기슭에서 숲을 의지하면서도 앞뒤를 고루 헤아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들고 나는데 문이 있고 나감과 물러남이 한 가지로 합당한 이치에 따랐습니다. 비록 손자와 오자가 되살아나고 삼위양저가 다시 나타난다 해도 이보다 더 낫지는 못할 것입니다. 병가가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칭송이었다. 조조가 도리어 겸손을 보이며 방통의 말을 받았다. 선생께서는 지켜세우심이 지나치십니다. 오히려 모자라는 곳이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수채로 방통을 이끌었다. 방통이 보니 24개의 진문을 버려 큰 싸움배를 들여 세웠는데 마치 든든한 성과 같았다. 그리고 중간치와 작은 싸움배는 그 사이를 골목 드나들듯 하게 하고 있는데 또한 그 움직임이 앞뒤가 가지런했다. 승상의 용병이 이 같으니 과연 이름이 헛되이 전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려 방통이 그렇게 말하더니 호렴 강남을 손가락질하고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주랑아 주랑아 너는 반드시 망하고 말겠구나. 그 말을 듣자 조조는 크게 기뻤다. 자신 없는 수채까지도 그토록 칭찬을 듣고 보니 정말로 강남이 이미 자기 손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조조는 다시 방통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 술을 내오게 하고 함께 마셨다. 얘기는 절로 싸움에 관한 것이 되었는데 방통은 높은 견식과 뛰어난 말재주로 그야말로 물 흐르듯 조조의 말에 대답했다. 조조는 더욱 마음속으로 감복했다. 뜻밖으로 훌륭한 인재를 거두게 되었다 싶어 한층 대접이 은근했다. 그럭저럭 여러 순배술이 돌았다. 방통이 문득 거짓으로 취한 체하며 조조에게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만 궁중에 좋은 의자가 있습니까? 갑자기 의자는 왜 찾으시오?
조조가 가닥을 몰라 물었다. 방통이 지나가는 듯한 말로 대답했다. 수구는 원래가 병이 작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좋은 의자를 얻어 그 병을 다스려야 합니다. 조조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다. 때마침 조조의 군사들 사이에는 물과 풍토가 맞지 않은 탓인지 토악질하는 병이 나돌아 목숨을 잃는 자가 적지 않았다. 끝.